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이재한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장의 이면을 살펴보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장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조정이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롭게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하락하는 것보다 지금이 난이도가 훨씬 더 있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정장일 뿐만 아니라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 4, 5% 등락은 그냥 쉽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추세를 읽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나 기관도 상당히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궁금한 부분은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두 가지 부분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온라인 강의 통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조정과 관련된 부분의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조정이 이어질까요? 조정 폭은 어디까지 나올까요? 라는 부분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미국의 장기 국제금리 상승으로 촉발된 시장의 유동성의 위기감, 그리고 그 위기감에 따라서 시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이끌어왔던 IT 섹터들에 대한 무자비한 매도, 이렇게 좀 귀결될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가라는 부분을 우선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혹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만 하더라도 사실 미국 국채 장기금리가 상승도 그렇게 가파르지 않았고, 설사 상승을 하더라도 완만한 상승은 오히려 경기 회복의 신호가 되고, 확장 징후의 가장 중요한 징후가 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부분을 과거 사례는 상당히 보여왔습니다. 근데 2월 달에 조정이 1월 중순 이후에 들어오고 2월 내도록 후반부부터 계속해서 미국 장기 국제 금리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다라는 얘기가 시장을 압박합니다.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을까요? 왜 트럼프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1% 내외로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왜 갑자기 한 달 상간에 이렇게 느닷없이 급등을 했을까요? 그 부분을 보면 트럼프 정부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기 부양책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때 나왔고, 그때 장기 국채 금리는 1%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평이하게. 그랬던 부분이 갑자기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난 직후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우리가 증시와 채권 금리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우리가 1%, 2% 주식이 올랐다는 것은 별 감흥이 없지만, 채권 금리가 이 정도로 올랐다라는 것은 굉장히 폭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채권 금리가 급등했던 부분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나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이런 아주 중요한 사항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왔을까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왔던 어떤 부분이 아니라 느닷없이 지금 증시는 이제 압박한 요인으로 등장을 해버렸는데, 왜 이렇게 느닷없이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나왔을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과 지금 금리 인상은 상당 부분 맞물려 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 부분이 어느 정도 의도된 부분이 아니라면은 이미 이 부분을 상당히 억눌렀겠죠. 가파른 상승을 이미 억눌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정 정책에서도,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도, 혹은 통화 정책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억누르지 않는다는, 립서비스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 계속해서 이런 정도의 뉘앙스만을 가지고 어느
상대적으로 저런 상승을 용인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제 제대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제 올랐냐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부분은 장기 국채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경기 회복의 징후가 맞죠. 근데 지금처럼 한 달 상간에 이렇게 올랐다? 이건 정상적인 패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의 징후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그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 국채, 특히 10년물과 관련되어 있는 장기 국채 금리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진 이유는 결국 그쪽에 공급이 지금 현재 많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금을 동원하는 수단에서 국채 발행, 특히 이제 10년물 위주로 한 장기 국채 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국채 발행이 공급 과잉 상태에 와 있고, 특히 2월달, 1월달에 보면 미국 국채 발행이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상했던 만큼 다 처리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사고자 하는 사람은 없고,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리를 올려줘야 그래도 좀 추가로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국채 공급 과잉, 결국에는 이 공급 과잉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는 일정 수준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다시 이제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지금 하원 상원 통과했고, 이제 수정 부분이 다시 하원 통과하게 되면 3월 14일 전후로 해서 빨리빨리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해서 뭡니까?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현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고용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는 14일 정도까지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바로 실행에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따진다면은 3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늦으면 한 넷째 주, 이 정도까지 국채 공급은 뭡니까? 일단 대규모로 진행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경기 부양책과 맞물리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저 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쉽게 깔아앉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다 알다시피 지금 공급이 과잉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국채 금리 이만큼 팔아야 되는데 사고 자는 사람은 이만큼밖에 없다. 그러면 이자를 1을 줄게 4, 이 정도밖에 안 써요. 그럼 1.2를 줄게, 조금 더 늘어나겠죠. 1.3을 줄게, 조금 더 늘어나겠죠. 1.5를 줄게, 이자를 주면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사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표면적인 이유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또 이면적으로 읽어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미국 경제, 글로벌 경제를 조절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대규모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쉽게 금리가 지금 당장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그 가파른 속도가 어느 정도 줄어들고 수요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속도가 줄어들 것이고, 그 속도가 좀 줄어들면 증시가 여기에 반응하는 부분이 점점 무뎌질 것이고, 그러면서 증시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사실은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를 좀 더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년물 금리가 상승한 두 번째를 보면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이제 있다라는 게 표면적으로 좀 보입니다. 뭐냐면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연말 연초에 굉장히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그 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를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난 8, 9, 10월 조정 이후 11월부터 1월 고점까지 한 두 달 상간에 한 60%, 70% 올랐어요. 60% 이상 올랐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오버슈팅들이 들어왔는데 그 오버슈팅은 일단은 안도렐리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이 두 가지가 겹쳐졌죠. 뭐냐면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넘어오면서 뭔가 시장이 이제 좀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경기 회복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 안도렐리와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증시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결국에는 그 폭발적 상승에 대한 효율증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국채 금리에 의한 상승은 공급에 대한 과잉 부분도 있지만 어차피 지금 현재 국채를 완판하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금리가 올라갈 때 증시도 일정 부분 과열을 해소하자라는 뉘앙스가 보입니다. 누구한테 보이냐면 파월 의장의 지금 뉘앙스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어떻게 시장을 좀 더 안정화 줄 수 있는 멘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국채 금리 상승 별 걱정 없어.
특별히 신경 쓸 부분 아니야라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애써 회피하는 거죠.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괜찮아. 근데 지금 현재 증시 반응은 괜찮지 않다. 그렇죠? 그럼 증시 반응은 괜찮지 않은데 파월이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 괜찮다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증시가 어느 정도 누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석해야 되냐?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조정의 키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정 폭이 어느 정도 갈 거냐라는 부분을 굉장히 지금 궁금해하는데 결국 그 포인트는 여기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전에 지금 팬데믹 유동성 장세와 대비해서 팬데믹이 이번에 온 거 아니잖아요. 50년대도 있었고 60년대도 있었고 그전에 10년대도 있었고 팬데믹은 계속해서 정치에 영향을 줘왔고 팬데믹 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다른 것 같아도 제가 작년에 코로나19가 굉장히 심했을 때 내년도에 만약에 올해 증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코로나19 급락 때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내년에 증시가 올해 고점, 그러니까 작년 고점을 넘어가지 않으면 분명히 넘어간다. 넘어가지 않을 리가 없다. 제가 약간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줬는데 작년에 벌써 넘어와 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팬데믹이 왔을 때 이전의 사례를 보면 정상적으로 흘러가던 주가가 팬데믹으로 급락을 하고 그 이후에 보통은 대부분 다 V자형 반등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전의 고점을 팬데믹 이전의 정상적인 고점을 그 해가 아닌 그 다음 해에 여기를 넘어가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전의 팬데믹 증시에서 대부분이 왔던 패턴인데 올해는 뭐냐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직전 고점을 2021년도 그러니까 올해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2020년도 작년에 여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넘어와 버렸다 그렇죠. 미리 넘어와 버렸다 그렇죠. 특히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지금 1월 달까지 이 두 달 상간에 이 각이 굉장을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넘어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팬데믹 장과 비교를 해보면 연말 연초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올랐던 이 장세는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사례를 보면 그 오버슈팅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폭까지 조정을 할 거냐의 부분에서 지금 코로나19는 조금 과거의 사례와 팬데믹과는 좀 다르다라는 인정을 주고 지금은 상황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면 지금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 정도의 조정이 가격 조정의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정도, 이번 주 정도 이 상간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구간이고 만약에 그 기준 잣대를 이전의 팬데믹과 비교해서 동등한 선상으로 놓는다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시장이 조정폭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남아 있냐면 다우 지수로 하면 한 5% 내외 정도의 조정권이 남아 있고요. S&P 500 같으면은 5%에서 한 10% 상간에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나스닥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전의 사례와 평균적으로 맞춰본다면 한 10에서 한 13, 4% 정도 조정폭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좀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미국을 이끌어 재정적으로나 금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옐런이나 혹은 파월 의장의 관점에서 혹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주체들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켜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조정폭이 적당한가라는 놓고 봤을 때 지금 정도야라고 하는 부분이 한 절반 정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아니야. 지금 오버 슈팅된 부분을 지금 해소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유동성 장애 위기가 올 수 있어. 지금은 모르는 척하면서 증시를 좀 더 눌러야 돼라고 한다면 이런 조정폭이 지금 남아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S&P나 다우보다는 나스닥의 조정폭이 이전의 팬데믹 사례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더 올라와 있냐라고 보면 한 13% 정도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정도까지 범위를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 이제 문제가 조금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자체가 하락으로 전환되거나 그럴 리는 전혀 없지만 시장 조정폭이 10% 넘어가면 우리 시장으로 이제 대변해서 얘기하면 코스피 시장이 한 10% 내리면 코스피 웬만한 종목 한 15% 내외 정도 이상으로 내립니다.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20, 30% 이상 하락하는 종목이 속출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과연 지금 이 시장이 갈 거냐, 혹은 이 정도 수준에서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기간 조정에 넘어갈 것이냐, 정확하게 이번 주가 그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구도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저도 계속해서 해치를 넣고 풀고 넣고 풀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분기점이 지금 여기 정도 와 있다면 그 분기점에 와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난주 금요일 보면 특히 이제 등락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장중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선물 움직임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 지점으로 왔다가 이 지점에서 장중에 당일 5% 상승했습니다. 한 정확한 시간을 보면 한 2시간에서 한 3시간 남짓하는 이 시간 동안 이 2-3시간 동안 저점에서 고점까지 5%를 바로 밀어 올려버렸습니다. 그럼 지지 의사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를 넘어가지 않고 중기 조정을 막겠다는 지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지를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5% 상승했기 때문에 해지를 풀어줘야 되는데 해지를 풀자마자 또 뭡니까? 또 급락합니다. 그리고 또 급등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이 구간에서 반복되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과연 지지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물론 지지를 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긴 합니다. 높긴 하지만 사실 조정의 범위를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중에 5% 돌로 세운 거를 그 다음날 바로 다 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장소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든 장이라는 거예요. 왜 힘드냐라는 부분은 이 조정이 하락이 아니고 조정이고 조정 기간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3월 하순 정도 넘어가서 미국 국채 발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사실 이 이슈를 가지고 조정을 더 끌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시장이 하락 전환이 아니고 조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조정 기간도 늦어도 3월 셋째 주나 넷째 주 넘어가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한 2-3주간 조정 폭이 얼마나 나올 거냐를 놓고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그냥 덮어두고 3월 한 달 안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속칭 얘기해서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주도주가 변하는 걸 놓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만에 하나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중기 조정으로 넘어갈 때 어느 정도 해지를 하지 않으면 시장 폭이 10% 이상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 여기서 맞는 폭이 내 계좌의 종목들은 20-30% 하락하는 종목이 속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해지를 해야 되는 거고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 건데 문제는 받을지 안 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어떤 경우를 지금 우리가 봤냐면 한 5% 정도 조정은 지지 저항은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미 이제 시장에서 지금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미 밝혀졌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추가 조정 폭이 한 10% 내외 정도라고 본다면 하루에 5%면 이틀이면 조정이 끝납니다. 그러면 5%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큰 수치고 시장 전체가 5% 정도 움직인다라는 거는 지지력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5% 가지고는 인정을 해줄 수 없다는 게 이미 나왔다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미 우리 시장이 지난 11월 달부터 올 1월 달까지 등락에 움직이는 폭이 50%가 넘는다는 거죠. 종목별로 보면 50%가 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으로 생각하는 이 5%의 지지 저항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종목별로 50% 넘게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20% 조정받는 게 사실은 이상하지는 않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데 이 시장을 끌고 가는 주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 노는 거 자연스러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증시가 오버슈팅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털고 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시장을 압박하지 않지만 혹시나 시장을 너무 압박해서 이 조정이 아니라 하락으로 전환돼 버리면 큰일이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하락으로 전환돼 버리면 빈대 잡겠다 하다가 이 초과상관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위를 넘어가지 않으면서 지금 뭡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의 멘트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쩔 때는 시장에 대한 지지를 했기 때문에 올랐는데 또 어떤 날은 파월이 얘기했는데 아무런 대비책이 없다라고 얘기해서 또 폭락하잖아요. 파월이 얘기해서 지지받아서 3% 올랐다가 결국에는 실질적인 대책을 말하지 않았다 해가 또 3% 내리고 이런 식의 반복인데 그러면 우리가 증시에 참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파월의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길 바라잖아요. 그 구체적인 얘기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쓰면 되거든요. 뭐냐면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채를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거를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거를 조정만 좀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단기 국채를 매도하고 장기 국채를 사주면 되잖아요. 지금 장기 국채에서 수요가 지금 부족하기 때문이라면 자기 스스로 사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왜? 단기 국채를 매도하고 그 금액만큼 장기 국채를 사버리면 되는. 이거 이제 우리가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장단기 금리의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머리에 그걸 놓고 있는 거죠. 증시의 창조자들은 그 정책이 파월의 입에서 나와가지고 시장이 빨리 바로 안정되지 않을까? 안 나오죠. 그 발언이. 제가 볼 때 나올 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의도됐던 조정폭을 넘어서가지고 하락으로 넘어가 버리면 오겠죠. 시장 하락을 막기 위해서.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폭을 어느 정도 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표현은 절대 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조정 상황 하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감안하고 봐야 되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오버슈팅된 부분을 누르고 가겠다는 거고 이걸 단기적으로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다 그러죠. 내 종목이 굉장히 많이 손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픈데 조금만 더 길게 본다면 결국은 여기서 막고 가면 뭡니까? 유동성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정치 입안자는 뭡니까? 유동성장을 계속 끌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가정하에 오히려 지금 조정을 야기를 하고 있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도 상당히 좀 크다라고 우리가 좀 느껴야 됩니다. 저러한 생각을 왜 본다면 파월의 결국에는 지금 현재 멘트가 굉장히 유체이탈화법이죠. 유체이탈화법.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뭔가 직접적으로 정치 입안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지금 잘 보면 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흐리멍텅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의 이 파월의 묘미인데 결국 이러한 생각이 파월 혼자 나왔겠냐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뒤에는 옐런이라는 지금 바이든에서 이런 재정 정책, 통화 정책 모든 게 지금 최대 지금 리딩을 하고 있는 옐런이라는 또 인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실제로 미국의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연준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적 완화 정책부터 해서 이 FRB를 이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런 사정을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옐런과 파월이라는 이 두 주체가 뭡니까? 지금 현재 보면 미국 국채 장기 금리라는 상승이 유발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왜 트럼프 집권 때 이 장기 국제 금리 상승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1%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느닷없이 이렇게 급등이 왔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조정은 사실 어떻게 해서 지금 바로 극복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증시 가율 어느 정도 누르겠다라는 의사가 있는 거고 다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 폭이 지금 현재 얼추 맞아야 될 매를 다 맞았느냐 아니면 추가로 지금 남아있느냐 지금 여기에만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맞을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렇다면 결국 국채 금리를 완판하기 위해서 무조건 금리를 올리느냐 증시를 과열하기 위해서 과열을 낮추기 위해서 무조건 금리를 올리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 두 가지 이유가 분명히 명백히 존재하지만 또 한 가지는 있죠. 결국은 이제 완판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중국에 일본 어느 정도 압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국 지금 미국 국채 특히 장기 국채는 누가 사줍니까? 한때는 일본이 사줬다. 또 일본과 EU가 사줬다. 최근에는 EU가 휘청휘청거리면서 뭡니까? 중국과 EU와 일본이 휘청거리면서 중국이 또 다 사줬죠. 결국에는 중국과 지금 현재 일본이 사줘야 되는 형편인데 이 부분이 지금 삐걱삐걱 거린다는 거죠. 그 사이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갈등을 빚어왔던 중국 정부과의 어떤 갈등과의 관계에서도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봅시다. 왜 이 금리 인상이 중국과 일본을 압박하게 되느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지금 현재 저금리 기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방만하게 재정 정책을 유지해왔던 나라가 중국과 일본입니다.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만하게 부양책을 쓰거나 혹은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이후에 지금 현재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재정 정책을 쓰고 있죠. 질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아니라 하고 있고. 또 한 주체는 중국인데 중국은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왜 우리 시장이 갑자기 지난주에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는데 중국의 긴축이라는 부분이 왜 나오면서 우리 시장을 한번 출렁거리게 만들었냐면 미국 시장이 5% 장중에
5% 급등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좋게 들어왔다가 우리 시장이 그날 2.6%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굉장히 좋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죠. 느닷없이 나온 중국 긴축. 그러면 왜 중국 긴축 얘기가 갑자기 전날 장중에 느닷없이 나왔냐라는 부분은 결국 미국의 금리 상승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결국 방만하게 지금 재정 정책을 유지했던 가장 큰 부분이 중국이 어디입니까? 가장 방만한 재정 정책을 유지했던 게 중국의 지방 정부와 또 어디입니까? 공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파산 선고 상태에 있는 거의 죽어 있는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게 지방 정부와 공기업이고 작년부터 중국이 자체적으로 공기업이라도 파산시키겠다. 파산시켰죠. 그리고 지방 정부라 해서 무작정 도와주지 않겠다. 파산시킬 수 있다. 위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뭡니까? 외국계 자금이 중국에서 엑소더스가 일부 나왔죠. 지방 정부가 무너지면 중앙 정부가 보증을 해줄 것이라 했는데 안 해준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중국의 지방 정부와 공기업이 가장 방만하게 이런 정책을 유지하고 채권 발행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근데 저게 만약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금 방만하게 유지했던 지방 정부와 공기업이 뭡니까? 이자 압박을 엄청나게 받겠죠. 금리가 저금리 기조에서는 돈을 굉장히 많이 조달했던 부분에 대한 이자 비용이 낮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다고. 이자가 지금 저렇게 지금 현재 수준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면 이 두 주체가 얼마나 크게 압박을 받겠습니까? 그 압박을 받으니까 중국에서 뭡니까? 지난주에 느닷없이 긴축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긴축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나왔고 이 부분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이 또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의 압박을 글로벌 증시 하락을 주는 이 요인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연계돼서 지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주체가 중국과 일본인데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이 급락은 했는데 나스닥이 급락은 했는데 아침에 좀 꽤 괜찮은 뉴스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뭐냐면 일본계 자금이 미국 국채 매도를 중단한 게 매수 쪽으로 전환된다는 뉴스 아침에 처음 나왔습니다. CNN. 그러니까 일본이 어느 정도 매수 기조 쪽으로 이제 돌아서고 있다는 국채, 미국 국채를 사는. 그다음 중국은 뭡니까? 계속해서 수요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지금 중국이 사주지 않으면 수요가 창출이 안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이 했던 얘기가 뭘까요? 자, 우리가 국채를 완판해야 되는데 완판이 안 됐어. 어쩔 수 없이 공급이 많으니까 수요는 없어. 그럼 금리를 올리겠어. 금리를 올려도 안 사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 네가 더 힘들어. 중국 보고 얘기하는 거죠. 지방정부나 공기업에서 발행되는 이 방만한 채권 발행, 거기서 나오는 이자 압박, 결국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힘들어지는 건 어디다? 중국이다. 요거를 지금 현재 중국이 압박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중국은 미국의 장기국제금리 상승을 어느 정도 같이 커버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글로벌 경제에서. 그럼 뭡니까? 결국에는 미국 장기국제금리를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 논리라는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제가 지난주 온라인 강의 때도 말씀드렸고, 노란톡에서도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체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장중에 미리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미국 국채 장기 금리 상승은 이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미국 국채를 완판하기 위한 부분, 과열된 증시를 조금 안정화시키기 위한 부분, 그리고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에 압박하는 카드로 쓰고 또 다시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최대 수요자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맞물리면서 뭡니까? 미국은 이 세 가지 사태를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장기 국채 금리가 좀 오르는 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해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 증시 조정을 본다면 당장 지금 뭐 이번 주, 그러니까 1월 중순, 하순, 2월 이때 나아질 수 있겠냐? 나아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고 어느 정도 원하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결국에는 미국 장기국채 금리 상승이 상승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말도 안 되게 가파르게 상승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상승 속도가 둔화가 될 것이고 어느 정도 둔화가 되면서 제자리를 찾고 안정을 찾아가겠죠. 그러면서 다시 유동성에 의한 랠리가 나올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올해 지금 상반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체적인 증시에 대한 어느 정도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놓고 본다면
지금 조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맞아야 될 매인 거죠. 피해갈 수 없는 맞아야 될 매고 맞고 나면 또 새로운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지금은 증시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국채가 상승할 수밖에, 국채의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왜 이제 우리 IT 종목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IT 종목에 들어온 이유는 우리가 보통 이제 표면적으로 얘기할 때는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업종 해서 IT 성장주 얘기가 최근 한 몇 년 전부터 나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증권업종이나 또 뭡니까 건설업종, 자 이런 쪽이 금리가 올라가면 굉장히 고달파지는 업종이 나왔죠.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면 대부분 이제 이 섹터들이 굉장히 조정을 좀 많이 받긴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봤는데 왜 유독 그러면 IT 섹터, 특히 미국의 IT 섹터들이 왜 이렇게 크게 조정을 받고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주냐? 이런 부분도 물론 금리와 연관된 부분도 맞지만 결국에는 상승에 대한 오버슈팅에 대한 조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국채금리 상승은 어느 정도 증시 관련 증시를 좀 누르는 효과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누르는 효과가 가장 지금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작년 한 해 어디가 지금 증시를 이끌어왔습니까? IT잖아요. 결국 IT에서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가장 그 가열을 조정시키기 위한 부분은 뭡니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보면 상승 오버슈팅이 가장 많이 나왔고 누구 생각했을 때 IT가 타깃이 되겠다는 것을 인지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인지를 하지만 누가 이제 미국에 있는 모든 펀드들, 헤지 펀드들 다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거기에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먹거리가 생기냐면, 자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유동성 장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지금 증시에 유입이 됐는데, 그 증시에 유입된 자금의 65% 정도가 ETF에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면 어떤 개별 종목을 움직이는 펀드보다는 ETF, 액티브 펀드가 가장 증시에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ETF가 어디 쪽으로 바스켓을 구성하고 어느 섹터 쪽으로 구성을 하고 어디를 사느냐에 따라서 그 섹터가 확 오르는데 IT 섹터도 사실 그런 유동성의 힘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펀드가 있냐면 ARK라고 인베스트먼트라고 있습니다. ARK 인베스트먼트라고 있는데 이걸 그냥 아크라고 표현하는데 이 ARK 인베스트먼트가 주로 성장주 쪽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 쪽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유동성장하고 잘 맞아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저 펀드가 정말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펀드이기도 하고 가장 인기 있는 ETF이기도 합니다. 그 ARK 인베스트가 출시한 펀드 ETF 중에서 특히 ARKK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ETF가 있습니다. 이 ARKK ETF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를 비롯해가지고 IT 성장주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겠죠. 이 ARKK라는 ETF가 테슬라를 필두로 해가지고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유동성의 힘을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 ARKK ETF에 보면 풋옵션이 사상 최대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방으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한 풋옵션, 우리가 작년 8월, 9월, 10월달 조정 때도 IT 섹터에 집중적으로 풋옵션이 걸리면서 시장이 단기간에 크게 충격을 받는 걸 보셨죠. 똑같은 경우입니다. 저 ARKK ETF에 지금 풋옵션이 사상 최대고 또 한 가지는 공매도 비중이 지금 이 ETF에 들어와 있는 공매도 비중이 11%입니다. 이 11%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예전에 공매도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죠. 두 자리 숫자가 되면 공매도 비중이 두 자리 숫자가 되면 무조건 위험하니까 빠져나와라. 종목으로 쳤을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두 자리 숫자가 지금 됐다는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ARK ETF가 공매도 비중이 11%입니다. 이 말은 풋옵션이 사상 최대고 공매도 비중이 11%라는 말은 뭡니까? 이 IT 성장주 관련된 ETF가 하락할 것이다라는데 집중적으로 배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작년 8, 9, 10월 달에 IT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던 것처럼. 그러면 지금 현재 IT 섹터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그냥 우연은 아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뭡니까? 지금 현재 IT 성장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방 배팅이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집중적으로 내려간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입고 유동성 위기를 겪기 때문에 IT 성장이 가는 게 이 표면적으로 맞는 얘기고 그 내면을 살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방으로 배팅한 헤지 펀드들이 IT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삼성 SDI 언제 상승합니까? SK 하이닉스 언제 상승합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언제 상승합니까? 언제 상승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맞춰보면 되죠. 시장으로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채 발행이 어느 정도 대규모 국채 마무리되는 시점. 그러면 3월 셋째 주, 넷째 주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뭡니까? 어느 정도 국채 금리가 안정이 되겠죠. 그 부분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 풋옵션이나 공매도가 뭡니까? 쇼커버링이 들어오겠죠. 쇼커버링이. 한매가 들어오겠죠. 그럼 이 한매가 들어오는 시장의 장기 금리가 안정되고 이 하방 쪽으로 붙어 있는 IT 성장률 쪽으로 붙어 있는 이런 공매도나 풋옵션이 뭡니까? 쇼커버링 되는 시점이 IT 성장률, IT 종목들이 상승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상승이 가능한 거고 지금 그 시점을 보면 언제냐라고 우리가 예상해 보면 3월 안에 3월 안에 그 시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조정을 길게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금 이 풋옵션이 사상 최대치고 공매도 비중이 사상 최대치다는 말은 이제 올 만큼 왔다는 거예요. 이제 올 만큼 왔고 저기서 더 크게 확장되기보다는 이제 서로 눈치를 볼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쇼커버링을 할 건지 한매를 할 건지 결국 여기서 한매가 어느 날 하루 이튿날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하면 IT 종목들은 급등을 또 하겠죠. 물론 모두 다 급등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퍼펙트하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잖아요. 반도체라든지 IT 부품 쪽에서 일부 뭐 MLCC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급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IT 전체가 지금 현재는 무조건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유동성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IT 섹터 내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종목들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급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로 급등이 들어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 이 맞아야 될을 맞아가는 요 상황에서 오늘도 맞고 내일도 맞고 모레도 맞는데 결국 내일 상승하냐 모레 상승하냐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결국 발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과 여기에 붙어 있는 IT 성장 쪽의 옵션들이 쇼커버링 되는 시점. 그게 어느 정도 빠르면 3월 한 두셋째 주. 그때부터 시장이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종목들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장의 이제 전체적인 윤곽이 좀 잡힐 겁니다. 그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일단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은 뭡니까? 가장 큰 희망은 이겁니다. 이 시장이 절대 하락으로 크게 전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조정 기간이 또 길어지면서 대세 하락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유동성장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절대 끝이 아니죠. 여기서 만약에 유동성장이 끝이라면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현재 장기국제 금리로 상승이나 하락은 분명하게 제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하방으로 이끌고 있는 이유가 이 미국의 장기국제 금리 상승인데 이 이유가 아니라 새로운 이유가 나야지만 시장은 하락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로 절대로 하락 전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은 조정일 뿐이고 결국에는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좀 전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국채 금리를 발행을 하고 미국, 중국이나 일본을 압박을 하고 과열된 정치를 억누른 정도 수준에서 조정으로 마무리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옐런이나 파월 의장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이나 하락은 일단은 무조건 제한적입니다. 절대 이 부분이 하락 전환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 조정이나 중기 조정의 폭을 그 기준을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전의 팬데믹장을 기준으로 놓으면 하락폭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좀 다르다는 시각으로 보면 가격 조정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견이 거의 팽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동성장이 소멸되면 거의 제한 수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로 보면 거의 제한 수준입니다. 뭐냐면 지금 표면적으로 국채금리가 올라가도 정책금리는 거의 최저 제로 수준입니다. 여기서 지금 만약에 경제가 나라고 떨어지면 어떤 통화정책으로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적 완화도 아직 비중이 있죠. 그럼 재정정책도 지금 더 쓸 부분이 없습니다. 통화정책도 재정정책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거의 파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물 경기가 회복이 돼서 완전히 한량으로 와서 다시 어느 정도 조여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실물 경기 자체가 지금 회복도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회복도 안 된 상태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정책도 못 써, 통화정책도 못 써, 실물 경기는 엉망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자본주의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장기국제금리 상승에 대한 조정은 그 정말로 이 운용의 묘가 필요합니다. 파월 의장이나 옐런이 그 절대 넘어야 될 선을 넘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미국이 원하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켜 나가는 지금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완전히 지금 하락전환 유동성 장세의 끝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자를 어떻게 생각하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조정의 묘를 발휘해,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뭡니까? 급등락이 빈번합니다. 왜냐하면 하락으로 끌고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폭 안에서 뭡니까? 조정을 주려면 돼요. 굉장히 단시간에 가파르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루에 갑자기 3% 내려왔다가 이 수준에서 또 넘어가면 안 되면 또 갑자기 급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락이 반복되는데 문제는 그 안에서 주도주도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 전략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작년하고 가장 다른 점은 이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시장이 중요했고 대세 하락, 대세 상승, 코로나19 급락 이후의 급반등, 시장이 중요했고 그 안에서 섹터, 2차전지, 뭐 5G 어느 정도 섹터를 잡으면 어느 정도 섹터만 잡으면 사실 그 섹터 안에서 좀 덜 가고 덜 갈 뿐이지 실제 대부분 다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섹터만 잘 꼽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려움 없는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도 못 올라가는 종목이 속출합니다. 올라가는 종목도 다르고. 그래서 시장보다는 섹터를 보는데 섹터보다는 지금 이제 종목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민감주다, 경기 확장주다, 소비재다, 혹은 IT 성장주다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시장이 제가 봤을 때 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런 분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IT주기 때문에 내려가고 저기는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올라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IT 종목에서도 예를 들어서 반도체 종목은 급반등할 수 있고 소비재 종목 중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소비재나 건설 이후 쪽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쪽은 IT 성장률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뭐 IT주는 사면 안 돼, 경기 민감주를 사야 돼 이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결국에는 조정장에서 종목을 다 놓칩니다. 그러니까 절대 종목만 보고 섹터를 보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하고 정시의 유동성이 분산되는 부분은 말은 좀 어려운데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 확장주를 보면 여러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철강, 기계, 화학, 건설, 운송 장비, 소비재들, 화장품부터 해서 식음료, 유통까지 다 있는데 그럼 어느 순으로 잡을 거냐? 지금은 순서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실질이 개선되는 순서대로 일단 먼저 잡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 증시가 많이 상승했다면 지금은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줄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베스트 트레이딩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은 대부분 쌀입니다. 쌀입니다. 쌀이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지금 먼저 오르고 더 강하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산업재에서 쌀과 같은 경우 철강이나 화학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학이나 또 IT에서 반도체 같은 그러니까 뭔가 경기 회복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쌀과 같은 존재들이 지금은 실적이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요 개념으로 지금 찾는 게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르고 지금 작년과 같이 어떤 섹터에서 바스켓 거래로 ETF 바스켓 거래로 전체 섹터를 끌어올렸다면 지금은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될 겁니다. 결국 종목별 대응이 많아질 거고 바스켓 거래도 축소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서 뭘 사도 다 올라가는 그런 시점은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실적이 진짜 좋은 종목하고 그냥 발만 걸치고 있고 그런 종목하고는 완전히 주가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섹터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안에서 실제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종목하고 실적이 그냥 평균치인 종목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나빠진 종목하고 주가 차는 지금 현재 보면 섹터 내의 등락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은 경기 민감주나 경기 확장주나 IT 성장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그냥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좋든 싫든 제가 아까 기간을 얘기했잖아요. 결국 미국 장기국제 금리가 안정되는 시점으로 들어가면 결국 증시는 안정화되고 상승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보면 점점 이제 조정의 말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조정의 말미로 들어가면서 중간중간 충격은 크게 올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그냥 해지만 하면 되는 거고 주식은 보유하시면서 지금 조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정에 강한 종목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정의 초입이라면 저것도 어느 정도 유효성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조정에 강한 종목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내가 주도주를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3% 내려가. 조정에 강한 종목 통신주를 가지고 있는데 1%밖에 안 내려가. 이거 3% 내려가. 이게 1%밖에 안 내려가. 근데 결국에는 상승전할 때 이 종목은 20%, 30%, 40% 올라가. 이 종목은 10%도 못 올라가. 결국 10%도 못 올라가는 조정에 강한 종목을 찾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꾸 지금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받아보면 여기로 자꾸 꼽힙니다. 지금 덜 내려가는 종목, 지금 강한 종목.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돈을 적게 잃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벌려고 하는 거지 적게 잃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게 잃기 위해서라면 여기로 가는 게 맞겠죠. 근데 결국에는 조정장에서 잃어줘야 될 걸 잃지만 상승장에서 그만큼 항상 그 손익비를 더 끌어내는 그게 제가 추구하는 전략인데 작년에도 똑같은 6월 조정에서도 7월 상승해서 8, 9, 10월 조정에서 11월, 12월 상승해서도 똑같은 원리로 접근했어요. 조정장에서 줄 걸 주지만 상승장에서 그 이상을 받아내겠다는 전략으로 가야지만 계좌가 플러스가 되는데 조정장에 강한 종목으로 버티는 작경으로 가버리면 상승장에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상승장에 강한 종목으로 가야 되고 그 상승장에 강한 종목은 작년하고 다르게 어떤 방향으로 인수해야 되냐. 이슈보다는 무조건 실적입니다. 테마보다는 무조건 실적입니다. 지금 당장 조정을 받을 때는 이슈나 테마 있는 종목들이 급등을 하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겠죠. 작년에 우리가 경험해봤잖아요. 10월달 8, 9, 10월 조정을 받고 결국에는 어디가 갔습니까? RT 종목이 가는데 결국 8, 9, 10월달에 삼성전자 팔고 신풍제약으로 가면 어떻게 됐나? 그 10월달 잠깐 반짝 기분 좋았다가 지금까지 기분 나빠지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저도 종목만 바뀌었을 뿐 상황은 제가 볼 때 똑같다는 거예요. 왜? 둘 다 유동성장이니까. 결국에는 그 특징을 똑같이 보고 인식을 좀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장에 강한 종목의 상승 종목은 섹터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쌀과 같은 종재들, 철강, 화학, 기계, 반도체 이쪽이 지금은 당연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 등락에서도 좀 보이죠. 그다음 두 번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종목 지난주, 지지난주 2월달 이후에 조정장에서 반등이 나온 조정에서 보면 딱 하나 유일하게 철강입니다. 이 철강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입니다. 이 외국인과 조정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했던 유일한 섹터가 지금 딱 우리 시장에서는 철강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장중에 포스코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급등을 하면서 보면 수급이 역시 바뀝니다. 등락에 따라 가지고 바뀌는 게 장중에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화학통신은행. 자, 은행은 금리 상승에 따라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해지 수준이고, 통신은 지금 현재 포지션을 안정적인 부분으로 가져가는 주식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도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지 수준이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순수하게 매수하는 것은 일단 화학 쪽입니다. 결국 외국인은 철강하고 화학 쪽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랬죠.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오늘 이제 건설 쪽으로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 운수, 창업 쪽으로 가는데 유통과 건설 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고 일부 이제 개별 종목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기관이 매도만 했는데 이번 주부터 바닥권 어느 정도 인지하고 투신하고 연기금이 매수 전환 종목들이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일단 보신다면 건설이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주식 현금 비중을 비슷비슷하게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미국 시장이 중요한 분기점이 와 있는데 그 분기점에서 5% 올랐다, 3% 내렸다, 5% 올랐다 했기 때문에 사실 지지를 그 순간에 바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급등을 한다 해도 또 내일 가서 또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는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최소한 주 단위로 봐야지만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 그때까지는 이 비중을 좀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될 것이고 이 비중을 만약에 조금 더 시장이 어려워지면 방법은 주식 비중을 낮추든지 혹은 뭡니까 주식 비중을 유지하려면 ETF로 해치를 걸어 놓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조정장이라고 가정을 하면 주식 비중을 저 이하로 낮추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해치를 좀 걸어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이제 쉼없이 들어왔는데 지금 수급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이 누군지 보세요. 누가 매매했는지. 심리가 무너지면 완전히 실패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투기적 열풍에 매수했다가 정말 운 좋게 수익으로 청산했는데 팔고 나니까
내가 잘못 판 건데 다시 사야 될 것 같은데 또 투기적 열풍에 휩쓸리다가 결국에는 손절하지 못하고 완전히 계좌가 깡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유인류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결국 뉴턴이라 하더라도 뭡니까? 심리가 무너지면 그대로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조정장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내 멘탈을 관리하고 정석대로 매매를 하면 결국은 증시에서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조정장에서 잘 대비한 사람이 결국은 수익의 열매를 딸 수 있다. 멘탈을 잘 잡으시고 조정장에서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매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익을 말하다 이지한이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